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라이프 미션의 구견회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2010년 정도부터 이 선교의 그 전략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죠. 윈도우 1040의 지역적인, 그래서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 미전도 종족의 지역적인 개념에서 이제 414이라는 4살에서 14살의 그 연령대의 그러한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4살에서 14살 정도에 되는 그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운 그러한 연령대죠. 그래서 이제 그 연령대의 아이들을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가 복음화하자라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 새로운 선교 전략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한 교회, 한 기독학교 운동을 펼치고 있고, 우리 선교지에서도 이러한 그 기독교 학교 사역에 대한 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독 대학의 그러한 전략을 또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많은 대학들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우리 캄보디아에 세워진 라이프 대학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교회 개척이나 또는 구제 사역, 또 신학교 사역, 이러한 부분도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한 개인의 그러한 선교적인 영적인 그러한 전투에서 이제는 항공모함과 같이 이제 큰 그러한 개념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인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대규모적인 그러한 선교 전략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기독 대학의 그 독특성을 가지고 요즘 선교에도 임하고 우리 라이프 대학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대학에 이렇게 헌신해서 오신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각자의 그런 분야에서 섬기시다가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 선교지에 오셔서 섬기시는 그러한 분들이죠. 오늘 참 귀하신 우리 강원호 교수 선교사님 모시고 이 여러 부분의 선교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거의 약 3년여 동안 우리 라이프 대학에서 또 토목과 또는 컴퓨터 공학과에서 이제 그 재료공학 쪽에 또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동안 그 학교에서 이렇게 섬기시다가 또 코로나 이런 문제로 해서 또 지금 나와 계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신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신앙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셨는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한번 먼저 교수님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만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시군요. 만주에서 태어나게 된 그 동기는 저희 집안 모든 어른들이 만주로 이주를 했었어요. 예. 그 만주를 이주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그 큰아버님께서 또 이 만주 무관학교에 가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또 어머님을 모시고 할머니를 모시고 만주로 가셨고 저희 작은 아버지는 이 서울에서 이제 배제고등학교 또 신학대학을 나와서 신학 쪽으로 나가시게 돼서 서울에 사셨고 그래서 만주에서 해방되기 3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가정에는 할머니가 되시는 분이 예. 이 평양 그 대성회 그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이셔서 처음 그래서 그 할머니의 믿음으로 예. 큰아버지 또 아버지는 물론이고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은 작은 아버님께서 신학을 하시게 돼서 목회 길로 들어서시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 할머니 돼서부터 할머니 저희 아버지 때 그리고 저희 또 저희 아들 때까지 하면 4대죠. 4대째 지금 그 신앙을 지켜가는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그 믿음의 계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저 신앙에 젖어들은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 아까도 말씀 중에 오래전에 그 우리나라에 세워진 그런 미션 스쿨들, 배제 중고등학교, 아까 작은 아버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작은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후에 감리교 신학을 하시고 또 이화여대에서도 근무하시고 그러시다가 신사참배 반대하시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번 그 부분을 잠깐 좀 나눠주시죠. 작은 아버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은 작은 아버님은 이미 학생 때부터 특히 이 사명을 느끼시고 그래서 이 배제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배제대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의 길을 들어선 거죠. 예. 졸업하고 나서 이화여대에 교직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그 당시에 신사참배 반대에 신사참배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그런 분류에 해당되시는 분이 되셔가지고 결국은 김한련 박사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모든 교단들이 또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때 저희 작은 아버지 강종근 목사님은 거기에 반대하면서 이 개인의 어떤 목회를 위해서 강원도 철원으로 가서 교회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끝까지 그런 목회를 다 잘하셨으면 좋은데 워낙 심한 그 감독과 감시하에서 일제하에서 결국은 이제 특별 조치령의 법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을 살다가 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종원 목사님은 감리교의 초대 신사참배 반대 순교 목사님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하신 참 또 작은 아버님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만주에서 그 후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가족이 또 뭐 서울로 다시 내려오시고 뭐 그러시다가 이제 또 학교 공부하시고 이제 지금 대학 교수까지 이렇게 되셨는데 그러한 부분 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원래 저희 집은 그 평양이 원래 있었고요. 그래 할머님. 네, 할머님 그 손조 때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원적으로 서울이 내려오셔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 종로 홍파동이라고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거기가 저희 본족이에요. 네, 원족인데 결국 이제 그 만주에서 살다가 결국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해외 동포들이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47, 8년도로 7년도, 7, 8년도 때입니다. 그때 제가 태어난 후에 그 해외 동포들 귀국할 때 그때 이제 귀국을 하게 됐죠. 그래서 평양을 거쳐서 이제
신의주를 거쳐서 서울 인천항으로 와서 저희 식구만 내려왔고요. 그 당시에 작은아버지 가족은 그 당시 순교 당하신 후에 해외 선교사들이 초청을 해서 미국으로들 다 들어가셨고, 그래서 세 가족이 다 이렇게 흩어진 상태로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뭐 다 그때 그 당시 다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어려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그런 때였으니까 그저 서로 연락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지내다시피 했죠. 나중에 큰 집과 연락이 되고 또 작은아버지에 대해서는 책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닿게 된 사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식구만 한국에 내려와서 바로 또 6.25 사변을 만났죠. 6.25 사변을 만났는데 저희 집이 두 번이나 폭격을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피난 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죠.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도 그 당시 몸을 다치셔서 다리를 못 쓰시게 되셨고 홀어머니 혼자서 이 식구들을 데리고서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어렵게 제가 그나마도 지금 이나마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어머님의 홀어머니의 그런 어려운 그 신앙생활과 어려운 삶에 대한 그 의지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가족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단국대학에서 그 재료공학과 쪽에 이제 또 이렇게 교편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섬기시다가 계셨는데 그 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이제 캄보디아 또 라이프 대학에 이제 선교사로 오시기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나눠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6.25 사변으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일사후퇴 때 대구로 피난을 가서 대구 산골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려운 살림 속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3년 뒤에 미아리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원래 저희가 살던 해방전에 살던 데는 해외에서 왔을 때는 그 해방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해방촌에다 다 거주했죠. 그 위치가 어디 있죠? 해방촌? 그 남산 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해방촌이라고는 그 흔적은 남아 있어요. 예. 그 해방촌에서 이제 또 기간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 또 이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미아리 정릉 쪽으로 가서 살았는데 다시 6.25 사변 후에 이제 미아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미아리에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야말로 어려운 장사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 이 사남매죠. 저희 큰형님, 작은형님은 그때 이미 장성하셔서 큰형님은 학교 교사를 하셨고 작은형님은 그때 그 6.25 때 군경으로 가셨다가 상을 당하셨고 그렇게 어렵게 그래서 다 분산이 됐죠. 결국은 저희 식구 이제 어머니 모시고 두 아들 두 딸 이렇게 이제 이남 사녀 어머님이 그 어려운 고생 속에서 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머님의 다른 건 다 못 차지하고라도 어머님의 그 신앙이 참 대단하셨어요. 어머님은 그 어려운 장사 속 하시면서도 그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와서 장사를 하시고 또 조금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상상이 안 됩니다만은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미아리 시장까지 머리에 미고 이고서 걸어오시는 그러면서 얼마나 푼돈을 아껴서 자식을 키우시는 그런 그 정성이 저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 간증이 아니라 간증이 잘못하면 또 이 자기를 자랑하는 뭐 그런 게 될까봐 이 염려가 됩니다만은 그때만 생각해도 그때
초중고 때만 생각해도 제가 상당히 그 아주 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아주 소극적이고 말이 없는 그런 어린이였죠. 그것도 하나는 제가 이제 제 호적보다는 제 나이가 또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6.25 사변 전에 이 어린 나이에도 입학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제 나이로 다시 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동료보다는 나이가 조금 위에요. 본 나이가. 그러니까 키가 좀 커요. 항상 맨 뒤 꼬레비만 이상합니다. 꼴찌로 번호가 되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좀 그런 소극적이고 비친화적인 그러한 생활 속에서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저에게 낙이 됐던 거는 교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만 남은 그저 교회 가는 것이 일이었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그 있는 것이 그저 기쁘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그 여름 성경학교 같으면 새벽 기도서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일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가는 이제 그러한 한쪽에만 치우치는 너무 치우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삶 속에서 중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렇게 지냈죠. 교회 생활로 거의 제 생활은 교회 생활이 다 닿을 정도로 그래서 중등부 회장, 뭐 고등부 회장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뭐 청년부 회장, 저 남성계회 회장 뭐 하면서 지냈습니다만은 여하튼 특히 잘할 때 그때는 교회 생활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삶림 속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진 것이 이 4.19 때입니다. 4.19 때 그때 고등학생 때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럼 제 동료 나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그런 됐죠. 그런데 이제 휴교해가지고 쉴 때 마지막 쉬는 26일 날 그날 동네에서 가는 아이들하고 노인들이 같이 따라 흡수해서 나갔다가 저희 친구들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동대문 경찰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이 막는 저지하는 경찰들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져서 결국은 총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상을 당해서 그가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학업도 제대로 거의 1년간을 거의 생활을 못할 정도로 병원 생활을 했는데요. 총상은 어느 부위에? 하부 대퇴부입니다. 대퇴부에서 하부를 맞아가지고 정말 참 다행이죠. 그렇죠. 할머니죠. 완전히 다리를 당시 자른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이 다리를 절대 못 자른다. 그때 골수염이 서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그 교인들 비롯해서 목사님이 주관하시고 엄청 기도도 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절대 우리 아이를 다리 못 잔다면서 몇 개 병원을 다 다녀보셨는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수도병원이라는 병원에 그 당시에는 그 헤어동에 있던 병원이에요. 거기서 젊은 그 정형외과 의사가 한번 해보고 아니면 자르자. 유일하게 다른 데 병원은 다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2개월 만에 안 자르도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게 온전한 몸으로 걸어 다닙니다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머님의 그 정성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내 믿음을 살려주신 그런 어머님이시고 또 그렇게 어머님이 믿음을 주신 분이 저에게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어른이신데 박경영 목사님이신데 중고등학교 때의 어려웠던 시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거기에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에 의해서 저를 인생을 이끌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방향만 잡을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가야 될 길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살아갈 길을 만들고 또 신앙의 길을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또 대학의 교수로서 몸담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서 정년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2016년인가 그 세문안교회에서 우리 파워와 그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대학들 간의 그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한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때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라이프 대학은 그 연령 제한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실 원래는 이제 좀 선교지 대학에 좀 가서 섬기시고 싶으셨는데 또 연령 때문에 또 못 가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라이프 대학으로 이렇게 또 오시고 뭐 그런 부분들 좀 한번 나눠주시죠. 대학교에 있으면서 그 대학의 이 교수 신우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수 신을 발족시키면서 한 일 중에 또 하나가 그 당시에 해외 대학과의 이 공동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해왔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IU 몽골 국제대학, MIU와 제가 소속되어 있던 대학에 제가 만든 그 신소재 기술 연구소와 거기 MIU 대학의 생체 생화학 연구소와 서로 교류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몽골에를 몇 번 다녀왔어요. 오면서 후레 정보 대학이라든지 몽골 대학이라든지 그걸 다녀오면서 그 어렵게 고생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렇게 힘들게 선교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는 것을 느꼈었고요.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파워와 가끔 가서 보면은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파워하기 전에는 제가 그 전국 교수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교수 선교회에 제가 한 기에 그때 선교부장을 맡아서 교수 선교회에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교수들과의 교류를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 해외 선교 대학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얘기를 들어왔었죠. 그래서 1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변과기대 거기 우선 가자.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좀 자꾸 미루면서 바로바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연령 제한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MIU 이쪽이라든지 몽골을 얘기를 했더니 몽골에서는 거기 가는 거는 좀 막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 겨울 내기 어려울 거다. 뭐 그래서 거기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저희 교회 목사님이었던 김유엘 목사님의 아드님이 거기서 순교한 그 모원대학교 학생일 때 거기서 순교한 순교자의 그 아버지가 저희 교회 목사 하셨던 담임 목사 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또 거기서 아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글로 가셨어요. 미리 자원 은퇴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서울 장로 성가단에 또 같이 장로로 계시던 분이 다시 실학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선교사로 또 가셨어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그래서 그러면서는 거기 꼭 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어떤 선명이 있으신지 거기 이렇게 또 막으시더라고요. 그랬던 때인데 그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워와 제1차 포럼입니다. 맞습니다. 포럼인데 그때 이제 갔더니 우리 총장님이 기조 대학을 통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바로 날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려는 마음을 많이 굳혔었죠. 그것이 이제 우리 라이프 대학과 연결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늦지막히 또 이렇게 헌신해서 오시기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3대째 내려오는 그 연륜의 기쁨과 또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또 은퇴 후에 그러한 삶을 또 다짐하시면서 그러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우리 라이프 대학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 우리 최남단 시아누쿠빌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오셔서 생활과 또 학생들과의 생활 또 복음 전도 또 페어런팅 그룹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쭉 나눠 주시죠. 제가 그 라이프 대학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의 국기보다 더 높은데 십자가가 있는 대학 봤느냐? 그게 캄보디아에 있는 라이프 대학이다. 캄보디아의 라이프 대학의 본관에 거기에 국기 개양대가 캄보디아 국기가 휘날리고 그 위에 태국 이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데가 캄보디아의 라이프 대학이다. 이건 세계상에 어디서 보기도 힘든 그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고서 감동을 받은 대학이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또 제가 가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고등학교에 예배 그 수업 전에 채플 한 시간 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그것이 아침 7시 반이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이게 천사의 소리 같은 그런 전 감동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 그런 그 예배 시간 7시 새벽 7시 반에 아침 7시 반에 그런 어린아이들의 아주 깨끗한 그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 가서 듣겠느냐. 이거는 라이프 대학밖에 없다. 캄보디아에도 없을 거고 한 데도 없을 거고 미국은 더더나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봐라. 어디 7시 반에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건 어디서 그런 찬양시 나오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아주 감동적인 것이 우리 라이프 대학의 그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감동을 느꼈던 것은 그 학생들이 그렇게 평소에 공부 수업할 때는 믿음이 있는 아이들 같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침례에 참석을 했고 그 세례에 참석을 했는데 그 침례 세례에서 참석하고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제 인생은 바뀌었다 완전히. 저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어느 대학에서 어느 학교에서 그렇게 직접 바다에 가서 침례를 하고 그 침례가 아닐 때는 또 세례를 주는 게 어디가 있느냐. 그건 내가 보기엔 라이프 대학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키우는 그 처음에는 그 페어렌트 미팅을 저는 아이고 한 사람이 어떻게 10몇 명씩 합니까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부담도 갖고 실제로 어려웠고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10명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대단한 거다. 이게 없으면 이걸 결실은 결국은 이 미시온계 라이프 대학의 결실은 뭐냐? 그건 믿는 사람을 몇 명을 만들었느냐는 게 그게 결실이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느냐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그 세례를 통해서 그 믿는 사람을 만들어 든다는 거 그건 정말적인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감동을 드리면서 참 그 어려운 말씀을 드린다면은 참 우리 구청장님 하나님이 참 힘들게 쓰신다 하는 느낌을 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계셨던 분은 더 힘든 삶을 사실 어려움을 겪으셨다는데 그 힘든 생활 속에서 견뎌주는 선교사도 고맙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현지인들도 고맙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구청장님 고맙고 더욱이 난 민사모님 정말 저는 그래서 민사모님 전 천사표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만은 정말 항상 그 아니
페인트 칠하면서 그러면서 바닥 긁어내면서 웃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냐 우리 적어도 총장님 부인이 어느 나라고 그건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러고 이제 글쎄 저로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어느 경지에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 라이프 학원이 이제 뭔가 이제는 정말 새로운 어떤 이 라이프 학원의 이미지, 라이프 학원의 어떤 그런 이 위치를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장려를 자꾸 염려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저보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기도하면서 염려를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도 뭔가 지금 많이 노력하시는 그런 어떤 교육의 시스템을 뭔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라이프 대학이라는 데가 어디에서 듣던지 미국의 라이프 대학보다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이 이런 것이 대단히 강한 데다 이런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 대구에서 뭐 교수가 잠깐 다녀갈 때 한 얘기가 당신 여기 와서 자동차 정비 공장 해라. 자동차 정비사를 양성해라. 그래서 그러면 이 라이프 대학이 유명해진다. 대학교가 아니라 라이프 대학이다. 2년제 해라 말이죠.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고요. 또 뭔가 라이프 대학이 강소학과 작지만은 아주 강한 세계적인 그러한 학과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소학과는 학생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경영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학과를 끌어나가는 교수 그 어느 분이 하시느냐 그게 결국 강소학과를 만드는 거 아니냐. 세계적 그래서 그분이 세계적인 교수가 되면은 그 과가 세계적인 과가 되고 그 과가 있는 라이프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그래서 전부 한꺼번에 다 올리기는 어렵다 하면은 적어도 강소학과 또는 특정 저는 자꾸 제가 그 말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업체에서 있으면서 기업체 이 기술 도입하고 기술 개발하고 신규 사업하고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다가 대학으로 와가지고 대학에서 기업과 대학과 연계 사업 이런 걸 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학이 그다음에 많이 우리나라가 변했습니다만은 대학이 변할 수 있는 거는 기업체와 연계하고 경영과 연계하고 경제와 연계해야 그래야 대학이 살아갈 수 있고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살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대학에서도 라이프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뭔가 직업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않느냐. 그리고 좀 심한 얘기를 하면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은 그럼 누구나 라이프 대학 가려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 이제 총장님하고만 얘기입니다만은 꼭 대학교래야만 되느냐? 옛날에 우리 시절 때 초급 대학이 있고 기술 대학이 있었고 뭐 그런 특성 대학이 있듯이 저도 이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 대학 1년제도 좋고 6개월짜리도 좋고 2년제도 좋고 4년은 필요 없고 그런 걸 좀 양성하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요즘 한참 가는 치기공 앞으로 거기도 이제 뭐 치과는 엄청나게 발전할 텐데 시장은 그 치기공하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기공하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수요가 지금 일어날 텐데 그럼 뭐 1년제 왜 안 되느냐 이런 생각 해보고요. 자동차 정비도 이제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할 텐데 그거 1년제 2년제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당시에 총장님께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기능을 해가지고 나가서 먹고 살 거를 살아있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목은 보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날라리 같은 데 이러면 나가면 그래도 뭐 측량기 하나 이게 뭐죠 그저 하나 들고 다니면은 그게 돈 벌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거 들고 다니면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아이들을 키워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 라이프 대학에 있으면서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보다 총장님이 더 열심히 모두 다 고민하시면서 구상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 특히 이제 지난번에 참 제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크라든지 이 세계 연합할 수 있는 걸 그 당시에 사실은 그 흔하지 않을 텐데 우리 총장님은 그 정보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번 와가지고 그저 뉴욕대 뭐 총장을 만났더니 그런 세 국제화 이 트렌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주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총장님 말씀이. 근데 그것이 아직 벌써 지금 지난 지가 벌써 3, 4년 됐는데 사실 아직도 그거에 기초를 못하고 있죠. 그 저희가 참으로 그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학이 벌써 2006년도 세워서 지금 2021년 15년이라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졸업한 학생들 사회 저변에서 사실 우리 대학을 세운 그 근본적인 목적이 크리스찬 엘리트들을 그 나라에 좀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군사의 역할을 해서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독교계까지 이제 좀 영향을 끼쳐서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근본적인 목적으로 우리 라이프 대학이 이렇게 세워졌죠. 아까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뭐 채플이라든가 또 기독교 소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페어런팅 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이제 부모같이 이렇게 돌보면서 아이들을 이제 제자 양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중요하고 크리스천 대학으로서의 이제 반드시 가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쪽에 너무 또 치우치다 보면 이쪽도 이 가리키는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소홀하게 되고 이 두 부분의 밸런스를 참 잘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한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의 문제라든가 또는 교수 요원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대두가 되죠.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문 분야에 양성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캄보디아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도전을 좀 받으시고 새로운 변혁과 혁신을 좀 일으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4년이 좀 너무 길어서 이제 2년 또는 3년 또는 말씀하신 대로 직업학교 개념의 쇼텀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티피케이트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 이러한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 학교가 나갔을 때 어떤 변화적인 부분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거의 뭐 시간도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 좀 한번 도전을 한번 좀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건 사람 양성이 아니냐. 결국은 내 사람을 얼마나 키우느냐 하는 게 사회에서도 힘이 되듯이 나라에 힘이 되고
이 인류의 힘이 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 기회를 과감하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요즘에 저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대한 관련된 걸 많이 좀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전문가다워야 되고 비전문가는 비전문가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마추어가 전문가 따라가려 하다 보면 전문가 못 따라가요. 또 전문가가 그 전문을 던지고 다른 걸 하려면 또 그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많아요. 지금 전문가에서 몇 사람만 이름이 날지 몰라도 그 아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뭔가 깨우쳐야 될 수 있는 길은 자기 나름의 그 전문을 일으켜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이프 대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이 오셔야 된다. 아마추어가 아니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근데 전문가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근데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나로 인해서 뭔가 새로움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전문가가 나온다면은 우리 라이프 대학에 오시라.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은 생각을 끝이지 마시고 생각을 현실화 시켜 봅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이프 대학에는 이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할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로 라이프 대학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확대를 해주시고 기반도 잡아주셔야 되겠고, 또 전문가로 오시는 분이 단순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얘기를 빼고 내가 내 전문을 뭔가 키워본다, 뭔가 더 크게 그림을 크게 만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라이프 대학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이 삶의 가치는 옛날 사람들 어렵게 살면서 저처럼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과의 가치와는 많이 다르다고 봐요. 요즘의 가치는 상당히 순수하고 아주 고귀한 가치들을 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라이프 대학에서 정말 불꽃을 피우면서 세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대학의 이제 전문 분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간호, 경영, 또 과학, 기술, 그다음에 호텔, 관광, 건축 대학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섬겨 주시고 또 함께 이 선교사에게 동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혹시 뭐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이 라이프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걸 다 어떻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그거를 정말 중요시하는 우리 라이프 대학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네.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주님께는 귀중한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면에서 바람은 참 어려운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특히 우리 재단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신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우리 라이프 대학 재단이 정말 어디에다 내놔도 든든한 그러한 라이프 재단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요. 또 이 라이프 재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다시 해서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들이 필요합니다. 총장님 계시지만은 이제 이 대학을 이끌어 나갈 경영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오셔서 대학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총장님과 합력하는 그러한 대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찬송 즐겨 부르시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세요? 찬송 다 좋아해요. 다.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영상 만들면서 했습니다만은 우리 저 라이프 대학에 가서도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그건 항상 아마 찬송가에는 없죠. 일반 네, 일반 찬송가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 찬송을 참 좋아하죠. 좋아하고 저는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그런 찬송, 그런 찬송들 저는 지금도 그저 흥얼흥얼대면서 좋아하는 찬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찬송으로 370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렇죠. 항상 그래서 저희 어머님 이 찬송을 즐겨 부르시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사실 근심 걱정이 없죠. 단 것이 없죠. 자, 오늘 귀한 우리 신앙의 3대째를 이렇게 이어오고 계신 우리 강원호 교수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모시고 귀한 은혜의 간증의 말씀을 듣고 또 도전의 또 말씀 듣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전 세계의 많은 그러한 대학들이 참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많은 전문인들이 부족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사회에서 또는 여러 분야에서 쌓으셨던 그러한 전문 분야를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경력을 가지시고 선교지에 오셔서 여러분의 그 전문 분야를 펼치신다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학 선교는 그러한 전문인들이 모여서 큰 단체를 이루어서 효과적으로 더욱 그 선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도전을 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